정부가 오늘 일제강제징용 피해 배상해법을 공식 발표합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된 일본 기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조성한 기금으로 피해자와 유족에게 배상을 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가 핵심입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 발표 이후 역사 반성이 담긴 과거 담화의 계승을 표명할 거로 보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정부 발표 이후 기자회견과 촛불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뽑는 당원 투표가 ARS 투표 시작 전에 모바일 투표만으로 이틀 만에 50%에 육박했습니다. 역대 최고 투표율의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했습니다. 점포 50여 곳을 한꺼번에 태운 인천 현대시장 화재 원인은 취객의 방화로 드러났습니다. 용의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혐의를 인정했고 경찰은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국내 유명 제과업체인 혜태제과가 상장 전후 시기에 매출을 수십억 원 이상 허위로 부풀려 세무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른 허위 계산서는 도매상들이 떠안아야 있고 이 때문에 많게는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절기상 경칩인 오늘 봄 기운이 완연하겠지만 일교차가 크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부터 동해안과 경북 산간지방에는 강풍이 불 것으로 보여 산불 등 화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정부가 일제강제징용 피해배상해법을 오늘 공식 발표합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4년 넘게 이어져 온 한일 최대 현안에 첫 해법이 도출되는 셈인데요. 피해자들의 수용 여부가 추후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이었던 일제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정부가 공식 발표합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우리 정부를 대표해 발표할 예정인데 핵심은 제3자 변제입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에 준하는 금액을 우선 지급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피고기업 참여를 전제로 한 해법이 일본 측 동의를 받기 어려운 만큼 제3자 변제로 우선 해법을 마련한 뒤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재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청구권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출연할 전망입니다. 일본 기업의 향후 참여는 미래지향적 사업 등 다른 용도로 기금을 출연하는 대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일 관계가 이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역시 미래 세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양측 경제계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하면 일본도 역사 반성이 담긴 과거 담화의 계승을 표명할 전망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표명한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발표로 4년 넘게 끌어온 강제징용 문제가 1차 매듭을 짓게 되지만 피해자 유족이나 단체들이 이 해법을 어떻게 수용할지가 추후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정부가 오늘 일제강제동원 피해배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 피해자 측이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일부 피해자와 대리인단은 오후 2시 서울과 광주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해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광주 기자회견에는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일역사정의 평화행동은 오전 11시 외교부 앞에서 정부 해법이 굴욕적이라고 규탄하는 항의 시위를 진행합니다. 또 저녁 7시 반 서울시청광장에서는 촛불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진행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율을 위해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찾았습니다.
특히 미국이 지원금 지급 조건을 두고 우리나라 반도체 투자 기업을 압박하는 가운데 솔직한 속내를 알아보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워싱턴 DC 인근 공항에 도착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방문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미국이 반도체 투자 기업이 지원받기 위해서는 초과 이익 공유 등의 요구 조건을 내세운 것에 대해 직접 속내를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동맹이지만 또 이익이 같을 수도 있고 또 우선순위가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좀 흉금을 터놓고 솔직한 협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아울러 미국 자동차 업체와 중국 배터리 업체의 공장 합작 투자를 허용해 한국 배터리 기업의 입지가 좁아진 것 아닌지 확인하는 것도 숙제입니다. 이 같은 주요 의제를 비롯해 4월 한미 정상회담의 시기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결론낼 계획입니다. 일본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관한 한미 간 논의도 주된 현안입니다. 거론되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의 정상회담은 별개 이슈로 다뤄지지만 미국이 강제동원 관련 한일 협의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한미일 안보협력 단계가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일 그 현안 해법에 대해서 미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그걸 계기로 해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면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고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 간 산적한 이슈를 조율 중인 김 실장은 미국 행정부 인사들과 오는 8일까지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 이틀 만에 역대 최고 투표율이 나오면서 후보들은 저마다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당원들의 투표 열기가 확인되면서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신경전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투표 시작 이틀 만에 투표율 47.5%를 기록했습니다. ARS 투표 시작 전에 모바일 투표만으로 지난 전당대회 최종 투표율을 돌파한 겁니다.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을 두고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높은 투표율은 안정된 리더십에 대한 열망이 표출된 거라며 선거 기간 동안 흑색 선전에 분노한 당원들의 표심이 드러난 거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과 마치 합작이라도 한 것처럼 전당대회를 내부 진흙탕으로 만들거나 네거티브로 일관한 것에 대한 우리 당원들의 당심이 폭발한 것이라고 봅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자신을 비방하고 김기현 후보를 지지했다는 의혹을 두고 공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례적으로 관계자들의 실명까지 공개하면서 대통령실의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들이 있는 곳에서 적극적으로 편향된 한 후보에 대한 그런 선거운동을 했던 거죠. 대통령을 욕되게 하는 길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경남 당심 잡기에 나선 천하람 후보는 높은 투표율이 윤심을 앞세운 일부 의원들의 행태에 대한 당원들의 분노라고 봤고 국민의힘의 개혁을 바라는 젊은 세대 그리고 지금까지 윤핵관들이 마치 국민의힘이 자기들 것인 양 이렇게 정말 가짜 주인 행세할 때 화가 났던 분들이 심판 투표. 황교안 후보는 줄곧 주장해왔던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땅 투기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막판 지지층 확보에 힘썼습니다. 시장의 고난을 자신의 사익 추구에 이용한 것이 아니냐. 김 후보는 진정 나라와 당과 또 대통령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특정 당협위원회 명의로 보일 수 있는 지지 요청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보 4명이 당 선관위에 구두 경고를 받았습니다. 집권 여당 전당대회가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 가운데 의혹 공방도 이어지면서 후보들은 오는 7일까지 이어지는 ARS 투표에 참여할 당원들의 표심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대장동 배임과 성남FC 사건 혐의들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로 최근 재수감이 된 김만배 씨의 구속기한 만료일이 임박하면서 김 씨를 상대로 한 검찰 수사가 이 대표 기소 방침의 변수가 될지도 주목됩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됐지만 총 득표수 297표 중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성회의 찬성표로 검찰 수사는 탄력받는 모양새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저희 할 일에 대해서 담담하게 저희들은 할 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보안 수사에 집중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배임과 위례신도시 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뇌물 등 혐의로 우선 이 대표를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수는 최근 재구속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입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자금 추적에 이은 고강도 조사를 통해 민간업자들이 사업 특혜를 대가로 이 대표 측에 대장동 개발 수익 일부를 주기로 했다는 이른바 428억 약정 의혹 규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영장 청구서에 범죄 사실로 적시되지 않은 대장동 사건 핵심 의혹으로 이 대표는 검찰 수사를 통해 자신에게 흘러들어간 개발 이익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적 수사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독재 정권의 검사 독재에 강력하게 맞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9일 이전까지 관련 의혹 입증에 주력하고 김 씨에 대한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수사가 진척된 기존 혐의부터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이 밖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도 진행되는 만큼 다른 추가 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에 검찰 수사가 얼마나 진행되느냐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 방침과 시기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점퍼 55곳이 한꺼번에 탄 인천 현대시장 화재 원인은 취객의 방화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40대 남성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점포들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물건이 전부 다 건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인천 현대시장에서 큰 불이 나 점포 4분의 1을 태웠습니다. 어떻게 장사를 해요? 장사할 수가 없지. 냉장고고 뭐고 그 음식물이 이거 뭐고 학교고 뭐고 다 탔으니 이걸 어떻게 하냐고. 원인은 방화였습니다. 동떨어진 3개 지점에서 불이 나 방화 가능성을 의심한 경찰은 CCTV를 분석해 40대 남성 A씨가 홀로 시장을 드나드는 장면을 포착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장 외에도 쓰레기 더미와 화물차 등 모두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휘발유 같은 인화성 물질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A씨가 일단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많이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증거와 영상을 보여주자 뒤늦게 방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어이없는 취객의 방화에 애꿎은 상인들만 하루아침에 가게를 잃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화재로 피해를 본 인천 현대시장을 찾아 복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은 현대시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상인들을 만나 위로했습니다. 이어 상인들이 하루빨리 생업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경북 성주군 선남면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산림 0.16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산에 설치된 농막에서 불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에 있는 고물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고물상에 쌓여둔 폐기물 더미가 불에 탔습니다. 불은 1시간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은 고물상 주변에서 검은 연기가 보였다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크라운 혜태그룹 계열사이자 국내 유명 제과업체인 혜태제과가 영업 매출을 수십억 원 이상 거짓으로 부풀린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매출 부풀리기로 인한 허위 계산서는 도매상들이 떠안아야만 했고 이 때문에 많게는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준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혜태제과로부터 과자를 납품받아 마트에 공급하는 한 도매상이 지난달 받아든 과세 예고 통지서입니다. 지난 2017년 자료를 검토해보니 가공 매입, 그러니까 가짜 매입이 확인돼 세금을 매길 예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종합소득세 액수는 무려 2,800만 원. 이미 납부를 마친 부가세를 합치면 4천만 원이 넘는 세금이 돌연 6년 만에 부과됐습니다. 최근 혜태제과와 거래하는 도매상들은 이 같은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세무당국 조사에서 혜태제과가 가짜 매출 세금 계산서를 무더기로 끊어 도매상들에게 떠넘긴 것이 뒤늦게 드러난 탓입니다. YTN 취재 결과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은 지난 2016년부터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수십억 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국 40개에 달하는 직영 영업소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가짜 매출을 세무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세무당국이 확인한 건 5년 전인 2017년부터이지만 취재진이 도매상들 자료를 하나하나 살펴보니 2016년 발급량도 상당했습니다. 당시 혜태제과 측이 협의도 없이 가짜 매출을 잡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게 도매상들 설명입니다. 얘네들이 전화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출이 잡혔으니 나중에 마이너스 생겨서 끊겠다 이렇게 연락을 받은 거죠. 1억 2천만 원을 발행을 해놓고 이제 마이너스 생겨서는 1억밖에 안 보내줬으니까. 당시 영업소당 3억 원이 넘는 가짜 매출이 잡혔다는 진술까지 나왔는데 쏟아지는 도매상들의 항의에 영업소들도 난감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돼가지고 지금 오늘 전화 엄청 받나 보더라고요. 나도 혜태제과 다니고 이런 경우도 처음이다. 거의 영업소에서 3억씩 이렇게 가판을 잡고 그랬었는데. 혜태제과는 매출 부풀리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본사 개입은 없었고 일부 영업 조직이 과욕을 부린 탓이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매출 계산서의 교차 확인 같은 철저한 영업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또 관리 책임을 물어 영업부문 임원을 인사조치했다며 도매상들의 피해 금액이 확정되면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이처럼 YTN 취재 결과 혜태제과의 매출 부풀리기가 사실로 드러난 이후 제과 측은 영업 조직의 과욕 때문이라고 책임을 넘겼습니다. 부풀린 매출을 수년 동안 정상적인 회계로 맞추기 위해 본사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한 전산 자료를 취재진이 확보했습니다. 혜태제과는 왜 매출을 2년간 부풀리고 이후 다시 맞춘 과정을 거쳤을까요? 계속해서 이준엽 기자입니다. YTN이 확보한 혜태제과 내부 전산 자료입니다. 과자를 도매상이나 마트에 공급하는 영업소 11곳의 매출이 일부 정리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상한 대목이 등장합니다. 전산 매출과 세금 계산서 실발행을 나눠서 구분하고 둘 사이 차이도 정리해놨습니다. 2017년 7월부터 정리된 이 파일은 혜태제과가 그 이전에 있었던 매출 부풀리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위 계산서 발급으로 부풀려진 매출 대부분을 2019년까지 실제 회계와 맞추는 작업을 기록해둔 겁니다. 앞서 혜태제과는 취재진에게 매출 부풀리기 과정에서 본사 동원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부 영업 조직원의 과욕이 빚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부 자료에서뿐만 아니라 영업 직원들의 진술에서도 본사의 조직적인 개입 정황은 뚜렷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아서 하냐고. 그래서 이렇게 매출을 접으라고 하니까 그렇게 진행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혜태제과는 왜 몇 년 동안 매출을 줄여가면서까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매출을 부풀렸을까? 비슷한 시기 혜태제과에는 굵직한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2016년 4월에 혜태제과가, 2017년 3월엔 지주사인 크라운 혜태홀딩스가 코스피에 상장한 겁니다. 매출 부풀리기는 상장 전후로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상장 직후 주가 관리를 위한 목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시 상장 주관사나 그리고 해당 회사 모두 어떤 주가 부양이라든가 주가를 관리할 그런 유인이 충분히 있었을 테고요. 그와 같은 한 수단으로서 이와 같은 가공인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매출을 부풀리는 건 상장 회사로서 큰 잘못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액을 과대계상을 했을 테니까는 결국 이제 회사의 주주라던가 은행 같은 이해관계자들한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니까는 이제 그들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해태제과는 매출계산서 과다 발급은 지주사 상장 이유라며 상장과 어떠한 연관성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세무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본사에선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상장 후는 물론 상장 전에도 매출 계산서 과다 발급이 이뤄진 만큼 해명 자체를 납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추징세금을 맞은 도매상들은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신축 아파트를 사서 기쁜 마음에 문을 열었더니 바닥이 온통 물바다였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보상 문제 때문에 한 달 넘게 입주가 미뤄지고 있는데 시행사에서는 돈을 줄 테니 알아서 고치라며 원상복구 의무를 회피했다고 합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입니다. 아파트 방을 가득 채운 물이 복도까지 흘러넘칩니다. 벽지는 물에 흠뻑 젖었고 주방 식탁에도 물이 잔뜩 고였습니다. 주방 다 난리 났네. 지난 1월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찾아갔던 김모 씨 부부는 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천장과 벽에서 떨어진 물로 온 바닥이 꽉 찬 상태였던 겁니다. 현관 쪽 확인하고 딱 여기 들어온 순간 이 복도 쪽부터 물이 있으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무 말 못했어요. 진짜 아무 말도 안 나오고. 입주는 당연히 미뤄졌고 김 씨 부부는 숙박업소를 전전하다 지금은 부모님 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방은 물에 흠뻑 젖었던 천장과 벽지를 모두 뜯어낸 상태로 한 달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를 담당한 시공사는 윗집 정수기와 음식물 분쇄기 문제라며 직접 위층과 협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입주 전에 생긴 하자라 시공사가 원상복구를 해줘야 하는데도 문제 해결을 떠넘기려 한 겁니다. 아파트 사업을 총괄한 시행사가 이 소식에 깜짝 놀라 직접 대화에 나섰습니다. 시행사에서 내민 합의서에는 시공비 2,140만 원과 보상금, 생활비 등을 더해 4천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누수 재발이나 곰팡이 발생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AS 약속이 없고 내용도 기존 합의와 다르다며 거부했습니다. 아트월 부분, 가스쿠터 이런 것들은 저희 생각과는 별개로 임의로 재사용한다고 해서 견적서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김 씨 부부는 당연히 시행사에서 책임져야 하는 복구 공사를 왜 입주자에게 떠넘기냐며 항의했지만 시행사 관계자는 최종 제안이며 더는 대화할 생각이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전문가에게 이 상황을 문의하자 합의서에 절대 사인하면 안 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전부 시공업체가 하도록 하세요. 절대 돈 받아서 시공하면 안 돼요. 자기가 본인이 시공했으면 그다음에 본인 책임이에요. 전부. YTN 취재가 시작되자 시행사는 직접 시공하는 조건으로 다시 합의할 것이라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과도한 요구를 계속해와서 협상이 깨졌던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던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개인의 진료 기록이나 건강검진 내역을 좀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병원 진료와 건강관리의 효율성을 더하는 장점이 있지만 보안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금융 분야에서 이미 시행 중인 마이데이터는 여러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 활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마이데이터 사업이 의료 분야에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 분야의 가장 중요한 점은 데이터의 원활한 유통과 활용으로 규제를 업그레이드하여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런 마이데이터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으면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전송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제3자 전송 요구권입니다. 제3자 전송 요구권이 법제화되면 당사자의 동의하에 여러 병의원의 진료 기록이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모이고 이를 다른 병원이나 헬스케어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진료받을 때 다른 병원에서 진단받은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건강관리 앱이나 제품을 맞춤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의료 정보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인데다 다루는 범위도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제공 범위와 정보 유출을 예방할 보안 대책, 유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규정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거나 고령자일 경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동의받는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지 대상 정보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서 직접 동의를 받아야 하고 2, 3차 활용의 동의 범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보다 앞서 2016년부터 의료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홍콩은 환자 동의를 필수로 규정하면서 동의 방식을 무기한 동의와 1년만 동의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래서 본인의 철저한 어떤 동의를 기반으로 데이터가 전송되고 활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와 함께 의료진의 분석과 판단을 토대로 가공된 정보의 소유권은 환자뿐 아니라 의료기관도 가진다는 의견도 있어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한국과 독일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네덜란드가 수출 통제에 동참해 중국의 반도체 생산이 이미 어려워진 상황인데 우리까지 참여시켜 압박 수위를 더 높이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반도체 장비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치에 미국은 물론 네덜란드와 일본 기업까지 참여해 중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이 타격을 입었는데 여기에 한국을 동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을 유지하려면 독일과 한국이 수출 통제에 합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모든 국가의 대중국 수출을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독일과 우리나라까지 포함시킨다는 것은 세계에서 반도체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국가는 아예 모두 미국 통제에 넣겠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조치가 현실화하면 우리 반도체 장비 업계는 매출 손실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중국에 수출한 국내 반도체 장비 규모는 13억 7천만 달러로 2021년 22억 5,800만 달러와 비교해 40%가 줄었는데 여건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더구나 수출 장비의 대부분은 중국 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장에 들어가는 물량이란 점에서 미국의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알고 했다고 한다면 1년간 유예됐던 삼성과 SK하이닉스 공장의 어떤 업그레이드나 생산 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은 통제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 측은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줬던 반도체 수출 통제 1년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What will likely be is a cap on the levels that they can grow to in China. If you're at whatever layer of NAND, we'll stop it somewhere in that range.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중국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정부 설득에 주력하고 있지만 미국의 중국 견제는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1991년 이후 가장 낮은 5% 안팎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경제 전망이 밝지 않은데도 국방비는 지난해보다 7.2%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양대 연례 정치 행사 가운데 하나로 우리의 국회격인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열렸습니다. 第14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一次会议开幕. 퇴임하는 리커창 총리는 마지막 업무 보고에서
올해 5% 안팎의 경제 성장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테넌먼 사태의 여파가 작용한 1991년 이래 가장 낮은 목표치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5.5% 성장 목표를 제시했지만 제로 코로나 정책과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으로 3% 성장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기저 효과와 올해 일상 회복에도 좋은 경제 성적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恢复和扩大消费摆在优先位置，多渠道增加城乡居民收入，稳定大宗消费。 이렇게 경제 전망이 밝지 않은데도 국방비 증액 폭은 더 커졌습니다. 지난해보다 7.2% 늘려 약 300조 원에 육박합니다. 我们一定践行首建标准，锚定建军100年奋斗目标。 속칭 천조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엔 못 미치지만 꾸준한 군비 증강으로 타이완 주변 등 중국 앞마당에선 힘의 역전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애플의 최대 협력업체인 타이완 폭스콘의 2월 매출이 1년 전보다 두 자릿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스콘은 지난 2월 한 달간 매출이 131억 8천만 달러, 17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현지 시간 5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 줄어든 수치입니다. 28조 1천억 원을 기록했던 1월 매출과 비교를 하면 약 40% 감소했습니다. 2003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의 핵심 인물인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지사장이 우리 정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 17년 만에 미국에서 체포됐습니다. 법무부는 현지 시각 지난 2일 미국 당국과의 긴밀한 공조 끝에 이 전 지사장을 미국 뉴저지주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미국 측과 협조해 범죄인 인도 재판을 거쳐 이 전 지사장을 신속하게 송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적인 이 전 지사장은 지난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사들인 뒤 되팔아 큰 차익만 챙기고 국내에서 철수했다는 이른바 먹튀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정부가 오늘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 피해자 측이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일부 피해자와 대리인단은 오후 2시 서울과 광주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해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광주 기자회견에는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일역사정의 평화행동은 오전 11시에 외교부 앞에서 정부 해법이 굴욕적이라고 규탄하는 항의 시위를 진행합니다. 또 저녁 7시 반 서울시청광장에서는 촛불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오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풀겠다는 발표를 할 거로 알려진 가운데 피고기업들은 이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징용 판결의 피고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은 한국 국내 움직임에 관해서는 코멘트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일본제철은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은 한국 정부가 지난 1월 공개 토론회를 통해 제3자 변제 방식을 공식화했을 당시에도 언급을 삼가겠다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아울러 교도통신은 두 기업이 한일 정부 간 협의를 신중히 지켜보는 자세를 취할 거로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강제동원 문제 협상에 미국이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면서 미국은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면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한 단계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미 기간 한미 정상회담 시기와 의제 등을 논의하겠지만 한일 정상회담과는 별개 이슈라고 말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발표하게 될 한일 그 현안 해법에 대해서 미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그걸 계기로 해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면 한미일 안보 협력이 보다 좀 포괄적이고
풍부한 그런 어떤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온 이유는 역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그 시기라든지 또 단계 수준에 관해서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해서 왔고요. 한일 정상회담이 열려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그런 어떤 조건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것과 관계없이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은 별개의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크라운 혜태그룹 계열사이자 국내 유명 제과업체인 혜태제과가 상장 전후 시기에 매출을 허위로 부풀려 세무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에서 혜태제과식품이 6년 전 매출 계산서를 수십억 원 이상 과다 발급한 사실을 발견하고 추징세금을 부과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혜태제과의 매출 부풀리기는 지난 2016년부터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추징 기한이 지나지 않은 2017년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졌습니다. 2016년 4월은 혜태제과가 그리고 2017년 3월에는 크라운 혜태홀딩스가 코스피에 상장됐습니다. 정부의 물가 안정 동참 압박에 식품업체들이 줄줄이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있습니다. 식품업체들의 눈치 보기가 시작된 건데 소비자들에겐 반가운 소식이지만 인위적인 물가 압박이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이번 달부터 가격이 또 오르는 제품이 있습니다. 롯데 칠성음료는 아이시스 출고가를 15%가량 올렸고 제주도 개발공사도 제주 삼다수 가격을 평균 9.8% 인상했습니다. 남편들 월급 타오는 거에 그거에 맞춰서 살려니까는 물가는 비싸고 월급은 안 오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싼 거 저렴한 거를 저희가 고르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사 먹는 아이스크림 가격도 오릅니다. 빙그레의 메로나와 비비빅, 혜태의 누가바, 쌍쌍바, 바밤바 등은 기존 1,300원에서 1,500원이 됐고 롯데제과의 월드콘과 설레임, 찰떡 아이스 등은 2,200원으로 10%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꺾이지 않는 물가에 정부는 식품업체의 물가 안정 동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CJ-제일제당과 오뚜기 등 식품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가격 인상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간담회 3일 만에 CJ-제일제당은 고추장과 쇠고기 다시다 등 일부 조미료 편의점 출고가 인상 계획을 돌연 철회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원가와 비용 부담은 여전하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제품 가격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풀무원도 앞서 생수 가격 인상 계획을 잠정 보류했고 다음 달 주세가 오르면서 출고가 조정이 불가피했던 주류 업체들도 정부의 원가 실태조사 착수 이후 당분간 가격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결국 정부 압박이 통한 셈인데 일시적으로 가격을 억눌러 물가가 안정돼 보이는 착시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더 큰 충격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 고통을 시기를 두고 분산하면서 인상을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한꺼번에 눌러놓게 되면 스프링이 튀어오르듯이 나중에 가격이 더 높은 인상률로 올라가게 돼서 더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당장 인상된 생산 비용을 제품에 반영하지 못해 손실을 떠안게 되는 식품업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수출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소비가 줄어 내수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기는 나빠지는데 물가가 높다 보니 금리를 낮출 수도 없어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올해도 수출 부진은 여전합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1년 전보다 7% 넘게 줄어 5개월 연속 내림세입니다. 반도체가 42.5%나 급감해 전체 수출액을 끌어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무역 수지는 1년째 적자 행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수출 타격 속에 그나마 경제를 뒷받침해줄 내수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월 소매 판매액 지수가 2% 넘게 줄면서 소비는 석 달 연속 쪼그라들었습니다. 내수 지표가 다소 주춤하는 가운데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향후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경기 둔화가 심화하고 있지만 잡히지 않는 물가에 서민 삶은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상반기 공공요금과 식료품 등 각종 가격 인상을 억누르고 있지만 일시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 전반적인 수요를 끌어올리면서 국내 물가 불안까지 겹치면서 경기 상승 압력이 물가와 경기 사이에 고민을 거듭해온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1년 만에 금리 인상을 멈춘 건데 곧장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외국인 자금이 이탈했습니다. 환율에 쏠림 현상이 있거나 변동성이 너무 커지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 금융시장 안정이나 물가에 주는 영향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정부도 선뜻 경기 부양책을 꺼내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 금리 인하나 추가 경정 예산 편성도 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 당분간 돌파구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산불 예방과 진화에 총력을 다할 것을 관계 기관에 지시했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산봉우리에서 휘뿌연 연기가 치솟습니다. 능선을 따라 시뻘건 불길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낮 12시 10분쯤 경북 경산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헬기 7대와 진화 인력 140여 명이 투입됐고 산림 3만여 제곱미터가 탔습니다. 전남 무안과 충남 공주에서도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모두 쓰레기를 태우다 불씨가 튀어 산불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앞산을 비롯해 광주와 전남 화순, 충북 제천과 충남 부여 등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전국에 건조특보가 발령되고 바람도 강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진 겁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부터 우기 전까지를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불이 나면 산림당국뿐 아니라 국방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도 인력과 자원을 모두 동원해 조기에 진화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해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큰 불이 난 인천 현대시장을 방문하면서 피해 상인들을 만나는 민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다만 비명계에서는 사법 리스크 해소 없이는 민생 챙기기도 큰 효과가 없을 거라며 사퇴를 비롯한 이 대표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큰 불이 난 인천 현대시장을 찾아 피해 상인들을 위로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게 현재 문제고 보상 방법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네요. 그동안에 임시 시장을 개설하자. 그거 해야 되겠죠? 체포동의안 표결 뒤 당 내홍이 이어지는 상황을 민생 행보에 집중하며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는데 갈등 수습을 위해 이번 주 친명과 비명 의원을 가리지 않고 만나며 내부 소통 강화에도 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 지도부에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수용 여부를 밝히라며 거듭 여당을 압박하면서 당내 투쟁 동력도 끌어모았습니다. 다만 비명계에선 민생 챙기기와 특검 추진의 효과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한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 수사와 재판이 이어진 악영향을 그대로 떠안고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았느냐며 오히려 추가 하락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법 리스크를 걷어내는 게 우선이라며 사퇴를 포함한 이 대표의 결단 발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대표의 내부 공격 자제 요청에도 이낙연 전 대표 제명 청원 동의 숫자는 7만 명에 육박하고 이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맞불 성격의 글도 게시판에 올라오면서 당원들 간 갈등도 깊어지는 모양새. 체포동의안 표결 후폭풍이 일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주엔 당내 갈등 해결을 위한 뾰족한 수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그제밤 인천 송림동 현대시장에서 점포 수십 곳을 태운 화재가 방화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어제 오전 9시 50분쯤 방화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젯밤 11시 반쯤 인천 송림동 현대시장에 있는 가게 3곳과
시장 밖 주차된 화물차, 인근 교회 앞 쓰레기 더미 등 2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현장 주변 CCTV에는 A씨가 혼자서 시장을 드나드는 모습이 찍힌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시장 인근 자택에서 검거된 A씨의 소지품에서는 라이터가 나왔는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던 A씨는 경찰 추궁에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1990년대 만화를 원작으로 한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국내에서 개봉한 일본 애니메이션 최고 흥행작에 올라 영광의 시대임을 증명했습니다. 누적 관객 381만 명을 돌파하며 6년 만에 1위에 오르게 됐는데 3040 세대가 이끈 슬램덩크 열풍이 전 세대로 확산하면서 새로운 기록을 쓰게 됐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여긴 태섭군의 무대입니다. 26년 만에 극장판으로 부활한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역대 국내에서 개봉한 일본 애니메이션 흥행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1월 개봉 이후 관객 381만 8천여 명이 극장을 찾아 380만 명을 동원했던 너의 이름은의 기록을 6년 만에 넘어섰습니다. 1990년대 국내에서만 1,500만 부가 판매된 스포츠 만화 슬램덩크의 극장판으로 원작자 이노우에 다케이코가 각본과 연출을 맡아 화제를 모았습니다. 개봉 초반 인기는 3040 남성이 이끌었습니다. 청소년기 북상고 농구부 5인방의 도전과 열정에 열광했던 이들의 호응 속에 매진 사례가 이어졌고 원작의 마지막 경기였던 산왕 공고전을 중심으로 강백호가 아닌 넘버원 가드 송태섭을 주인공으로 한 서사로 추억과 동시에 새로운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박진감과 속도감이 굉장하고요. 그리고 작가가 갖고 있는 그 퀄리티 높은 작화가 애니메이션 황에서도 정말 잘 구현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과거에 가졌던 그 뜨거운 감정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이 작품이 많이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화 단행본과 영화의 비하인드를 담은 슬램덩크 리소스가 서점가를 휩쓸고 기념품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슬램덩크 열풍은 성별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했습니다. 3D 연출의 생생한 농구 장면과 사운드를 즐기기 위해 돌비 시네마 등 특별관에서 N차 관람이 이어졌고 성우가 배우의 목소리를 연기하는 더빙판을 다시 찾는 관객들도 늘었습니다. 문화를 많이 향유하는 세대들에게는 정치적인 감정을 넘어서 일본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어떤 기피하는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슬램덩크에 이어 오는 8일에는 스즈메의 문단속이 개봉해 일본 애니메이션의 흥행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너의 이름은 날씨의 아이에 이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작품으로 일본에서는 이미 1,000만 관객을 동원했고 베를린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돼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YTN 홍사입니다. K리그1 디펜딩 챔피언 울산이 강원을 꺾고 2연승을 거두며 선두 경쟁에 나섰습니다. 전북은 조규성이 시즌 첫 골을 신고했고 서울도 2승을 거두며 선두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강원의 천적은 울산이었습니다. 울산은 후반 4분 한 번에 길게 넘어온 패스를 엄원상이 결승골로 연결하며 시즌 2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2연승을 거둔 울산은 이로써 지난 11년간 강원전 2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강원의 천적임을 새삼 증명했습니다. 전북의 조규성은 아마노 준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직접 차넣으며 시즌 첫 골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전북은 후반전 수원 삼성의 외국인 선수 아코스티에게 동점골을 내주면서 1대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시즌 첫 승을 노리던 전북은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고 수원은 좋아진 경기력으로 다음 경기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전북 홈에서 승점을 가져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오늘은 승점 3점을 가져와도 될 수 있는 경기지 않았나 좀 그런 아쉬움이 많은 경기였습니다. 광주와 서울의 경기에서는 광주가 전반전에는 압도했지만 골을 넣지는 못했고 전열을 정비한 서울이 후반 14분 오스마리의 헤딩 슛으로 선제골을 넣으며 앞서갑니다. 서울은 후반 종료 직전 박동진이 헤더로 쐐기골을 넣으며 2대0으로 승리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외교부가 일제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오늘 공식 발표합니다. 해법에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에 준하는 금액을 우선 지급하는 내용이 담길 거로 보이는데요. 우리 정부가 먼저 배상해법을 발표하면 이어 일본 정부가 방안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모바일 투표율이 47%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모바일 투표율이 47.51%로 역대 최고 수치를 경신했고 선거인단 83만 7천여 명 중 38만 7천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부터는 미참여자에 한해 전화 ARS 투표가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만나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 추진 방향을 놓고 논의합니다. 정의당은 50억 클럽의 한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흐름도 조사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수사 범위를 둘러싼 이야기가 오갈 거로 보입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로타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무료로 시행됩니다. 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2개월에서 6개월 영아로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위탁 병의원과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할 수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의 분수령이 될 환경부의 검토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환경부는 법정 처리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 평가서 보완협의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하는데요. 결과 통보는 2021년 7월 최종 반려 이후 1년 8개월 만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의 경칩인 오늘, 어제보다 날이 더 따뜻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3.1도로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고 있고요. 한낮에는 무려 16도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 7도나 높겠습니다. 날이 따뜻하더라도 일교차는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현재 중부와 전북 지역에 대기질이 탁하고 경기 남부와 전북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오늘 종일 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고요. 전남과 경북 지역도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아침까지 곳곳에 안개가 뒤엉키면서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안개가 걷히고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나겠는데요. 다만 대기의 건조함은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 동해안 지역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영상 3.1도, 대전은 0.5도로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높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6도, 광주 19도, 대구 20도, 강릉은 21도로 남부지방과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20도를 웃도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 주간 날은 더 따뜻해지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경기 남부와 충청에, 목요일 오전에는 수도권과 영서에 비가 살짝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